우리 3대가 함께하는 특별 금요 성령 집회, 우리 디준이 랜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탈북 신학생과 함께하는 이 토크 콘서트의 MC를 맡은, 여러분 제가 누군지를 모르지 않겠죠? 김종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년부를 섬기는 신미영 전도사입니다. 우와. 네. 오늘은 특별히 3대가 함께하는 특별 금요성령 집회 강사로 아주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탈북 신학생들이신데요. 먼저 세 분의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29년을 살다가 7년 전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 신학생 안성민입니다. 예, 안성민, 예,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기독대학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마치고 성신대 지금 편입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이현애입니다. 예, 만나뵙게 이현애 돼서 집사님. 반갑습니다. 총신대, 예,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청신대 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주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주은 집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짧게 소개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또 탈북자들 조금 이렇게 만나보고 해보면 은근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회에도 학번이 얼마냐, 또 뭐 군번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따지는 것처럼 이 탈북자 세계에서도 하나원 몇 끼냐, 뭐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탈북 고참이 누구신지, 이 중에 우리 탈북 고참이 누구세요? 예. 저입니다. 몇 년도에? 저는 2014년 탈북하여 2014년 탈북. 2015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1년 지나서 2015년 입국하셨다, 그죠? 그러면 탈북을 기준으로 하면 보자, 8년. 네. 그렇군요. 최고 고참이시네. 그다음 고참은 저는 2017년도에 탈북해서 2017년 말에 12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그 해에 탈북, 그러니까 2017년 탈북해서 그 해에 한국에 들어온 2017년 우리 김주은 집사님. 그러면 자연히 막내시네. 네, 그래요. 저는 2019년 가을에 탈북하여 2020년 3월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야, 2020년에 대한민국에 코로나 한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와, 막내인데 이렇게 박수를 받으시네요. 예, 아주 지금 아직 그냥 꼿꼿이 서 있는 걸 봐서 군기가 아직 안 빠졌습니다. 아주. 우리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벌써 감사하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안 전사님 같은 경우에 오늘 게스트로 오신 이 세 분의 신학생들의 삶이 정말, 우리 신전사님께 제가 묻는 질문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기막힌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준비를 해왔어요. 저렇게 한번 보시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요. 탈북 신학생 세 분의 이야기를 키워드 중심으로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자, 여러분이 하나, 둘, 셋 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짜자잔짠. 조선노동당 육부입니다. 예. 여러분, 조선노동당 육부가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예전에는 주일 예배에 육부 예배가 있었더랬어요. 근데 지금은 육부 예배가 없고 오부 예배까지 있는데 그런 종류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저에 해당. 안전도사님. 예,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 조선노동당 육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육부라는 것은 제가 10년간 군복무를 한 것입니다. 와, 군복무를 10년요? 네. 우리는 2년, 와, 명함은 못 내밀겠다. 3년 뭐 이런 거, 10년, 예. 근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육부는 이렇게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 분들에게도 익숙한 그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그 천안함 격침 사건이 있었죠. 저 서해에서. 그렇죠. 천안함 사건. 그것을 주도한 부대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육부입니다. 제가 깐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그리고 2017년 그 김정남 암살 사건 주도한 부대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육부고. 현장에 계셨더랬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가
태어날 당시 저희 아버지는 김정일 친위부대의 군의관으로 복무하셨습니다. 이렇게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북한은 철두철미 계급 사회거든요. 북한 주민들을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해가지고 기본 계급, 중간 계급, 그리고 적대 계급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운명의 장난이었던지 모르겠지만 저는 북한의 그 최고 높은 계급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이후로 저는 14살 때 14살이면 이게 중학교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뭐 그렇게 되죠. 14살 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6부에 이렇게 선발되게 되었습니다. 선발돼서 저희가 17살에 학교를 졸업하거든요. 하면 3년간 이렇게 4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첫 번째 테스트가 뭔가면 저희 가문에 대해서 8촌까지 신원조회를 합니다. 해가지고 8촌 중에 어떤 북한을 반대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이 부대에 갈 수가 없거든요. 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첫 번째 테스트가 그걸 하고 두 번째 테스트가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를 공부가 끝나면 단기간에 불러들여서 김씨 일가와 북한 정권에 대한 그런 세뇌 교육을 충성 교육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가 1년에 2번씩 신체 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테스트가 육체 그런 특수 훈련을 시킵니다. 그 방학 때 한 20일 정도 이런 훈련 기지에 애들을 거기 선발된 친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뭐 인민군 제식 동작을 비롯해서 뭐 김정일이 앞에서 보초 근무를 서는 훈련 뭐 이런 걸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테스트를 다 마치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6부에 이렇게 선발돼서 군복무를 10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 어떻게 이렇게 제가 좀 우리 전사님에 대해서 듣기로 들어보기로는 아주 짧은 기간에는 위병장이라는 거기에도 올라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6부는 3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뭔가면 김실가의 이런 별장 그리고 요트 낚시터 이런 것을 지키는 부대가 첫 번째 파트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뭐 암살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요트 뭐 지키고 네. 좀 약간 네. 그게 두 번째 파트가 이제 뭐 김정남 암살 사건이라든가 뭐 천안함 격침 사건 이런 간첩들을 양성해서 간첩들을 양성해서 이런 암살 테러하는 부대가 두 번째 파트고요. 네네. 세 번째 파트가 이 대한민국 그때 몇 년 전인가 그 농협 뭐 해킹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해킹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커들을 키워서 전 세계와 남한과 미국을 대상으로 해킹을 하는 그 파트가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근데 저는 천안함 까는데 있지는 않았고요. 저는 그러면 해커 아니요, 저는 거기에 있지 않았고 요트 김정일의 요트를 제가 지키고 나름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신 건가요? 네? 나름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뭐 삼겹살도 원할 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북한은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옥수수를 매일 옥수수를 먹는 집도 정말 많고요. 근데 저는 그 부대에 나가서 아무래도 그 김씨일가 그런 측군 부대니까 10년간 흰쌀에 고기를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흰쌀에 고기 먹었다. 네. 근데 북한에서는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이게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흰쌀에 고기밥을 먹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잡힌 우리 안전사님의 이렇게 외모를 보면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저는 사연을 알아요. 이게 화상을 입으셨거든요. 이렇게 얼굴도 그렇고 손도 이게 지금 피부가 뭉개져 있는데 이 화상을 입은 것이 우리 전사님에게서는 아주 큰 뭔가 이렇게 사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죠. 지금 가발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도 화상을 확실하게 입고. 가발 표시가 납니다. 네. 근데 앉아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근데
정말 그 화상을 입는 사건이 저에게는 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었는데 제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육부역에 입대를 해서 10년간 군복무를 잘 하면 저에게 특권이 주어집니다.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면 원하는 대학에 시험 없이 김정일의 그런 뭐 특권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하면 그러니까 노동당 간부로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을 해줍니다. 출세의 길이 열리네요. 네, 하니까 그때는 나름 정말 이렇게 잘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키가 165입니다. 근데 제가 14살 때 키가 162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컸어요. 친구들보다 머리 하나는 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제 얘기는 아닌데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인물도 전교 5손가락에 들었다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화상을 어떻게 입었냐 얘기하는데 지금 인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상. 네, 근데 자, 인물 인정합니다. 네, 근데 인정합니다. 가발이랍니다. 네. 그 가발의 사연을 들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대에 제가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입대를 해서 4년 반 동안 제가 열심히 복무를 해가지고 유병장, 그 부대 유병장으로 제가 임명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고속 승진을 한 거다, 예, 그죠? 승진을 뭐 나름 좀 빨리 했습니다. 동기들보다. 근데 정말 그때는 나름 정말 잘 나갔다고 했는데 그때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뜻하지 않은 이런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2011년 5월이었는데 그때도 저는 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육부 여투 위병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1시경에 저희 여투장과 한 5m 떨어져 있는 저희 내무반에서 화재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드라마나 뭐 뉴스나 보셔서 아실 테지만 북한에는 매 집들에 매 방들에 사람이 살고 있는 방들에는 김실가에게 초상화를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예, 우리 봐서 압니다. 우리 사랑의 불시착에서 우리가 네. 그 초상화, 김씨 일가의 초상화. 근데 한국 분들에게는 그 초상화가 그냥 그 김실가의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그 사진과 김실가를 동일하게 이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가 뭐 저희처럼 이런 전기 사고, 화재 사고 혹은 뭐 홍수가 나면 나의 목숨이나 혹은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의 목숨보다도 그 초상화를 먼저 꺼내라고 이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무섭다. 그날도 제가 근무를 하다가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내무반에는 저희 대원들이 한 10여 명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세뇌를 받다 나니까 그냥 제가 의식하지도 않고 그 방에 초상화를 꺼내러 제가 불 속에 뛰어들게 됩니다. 몸에다 물을 끼얹고 그냥 그때 생각은 그 불 속에 사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 속에 김실가가 살아서 있는 거예요. 저희 세뇌를 그렇게 받다 나니까. 해서 그 들어가서 초상화를 꺼내다가 제가 추리문을 탁 여는 순간 그게 불길과 산소가 이렇게 접하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을 뒤집어 쓰고 제가 이렇게 화상을 입고 7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어요. 그런데 그 어릴 적부터 김일성 장군에 대한 그 충성 맹세 그런 세뇌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 사상이 무너지는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그 사상이 바뀌게 돼서 제가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북한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불 속에서 혹은 뭐 홍수 속에서 초상화를 꺼내다가 사망하거나 죽거나 혹은 저처럼 이렇게 다치면 국가적으로 이렇게 내신을 그 훈장이라든가 정치적인 그런 훈장이라든가 보상을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저도 그것을 이렇게 받게 되었었는데 제가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왜요? 그 이유는 제가 2011년 5월 제가 화상을 입고 7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12월에 그 북한에서 김정일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 더 큰 이슈니까 네.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어느 한 나라 대통령이 죽은 게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 1년간 어떤 그런 큰 행사도 할 수가 없어요. 하다 나니까 제가 1년 동안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또 1년이 지나니까 또 제 그 이야기가 쑥 묻혀버리고 해서 제가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부대에서 화상을 입고도 2년간 군복무를 마무리합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예, 근데 고향으로 2년 후, 그러니까 10년을 다 군복무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저한테 훈장이랑 못 줬잖아요 하니까 그 부대에서 좀 미안했던지 영예군인증이라는 것을 저에게 영예군인증. 예,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유공자 증서 혹은 상위군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북한에서는 이런 사람이 이런 위운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영예군인증을 줘야 된다 이렇게 그 증서를 써서 중앙에다 올려보내면 중앙에서 간부들이 사인을 해서 내려보내주면 제가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3개월 만에 그 사인을 해주는 간부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돈 300달러를 뇌물로 올려 보내줘야 북한 사회에 이것을 달러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군요. 예, 중국 위안화 300달러. 예, 300달러를 올려 300달러 같으면 우리나라 뭐 지금 환율이 좀 올라갔지만 한 36만 원, 40만 원. 네. 그게 지금 북한 땅에는 어느 정도 가치인지. 공무원 월급이 한국 돈 500~6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월급이 예, 1개월 월급. 1개월 월급이 그러니까 500원. 예, 500원. 월급 마이쮸값밖에 해먹었다. 안 되는 500원. 네. 여러분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월급 6개월치를 한 7개월치를 한꺼번에. 우와. 그래서 북한에서는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예. 쌀 그 500원 받으면 쌀 1kg도 사기가 어려워요. 하니까 이제처럼 뇌물을 다 받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300달러 달라는 그 위에 그 완전 도둑놈이네. 근데 그 사람도 저한테 받아야 또 자기 상급에게 또 뇌물 또 올려 보내주고 자기도 좀 살고 하니까 다 간부들은 그렇게 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300불을 줄 형편이 없잖아요. 예, 뭐 저희 형편은 아버지가 그 친위부대에 있었지만 30년간 군복무를 하고 제대됐거든요. 제대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냥 훈장만 한 바가지 남고 하다 나니까 저희 집 형편에서는 300달러를 올려 보낼 형편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 사람한테 막 따졌어요. 따지니까 너만 특별한 줄 아냐고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전화를 끊고 나오면서 진짜 그때 28살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너무 서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제도를 위해서 이 북한 정권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던졌는데 이 사람들은 나한테 돈을 오히려 내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하게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사연들이 우리 안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현애 집사님 또 김지훈 집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키워드를 좀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저 키워드 네. 가볼까요? 예.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짠! 극동방송입니다. 이건 저희가 아는 그 극동방송 맞나요? 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 아시죠? 해피데이. 네. 모른다, 주일날 제가 또 극동방송 설교도 나갑니다. 예. 네, 아무튼 무슨 사연이 있으실까요? 누구시죠? 예. 저는 압록강 연선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 때 저는 중국 사람들하고 밀수라는 불법을 통해서
생존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살았거든요. 야, 노동당 육부에 이제 밀수에 막 오늘 완전 네. 그래서 저는 날마다 밀수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이면 나가서 곳곳에 가서 약초, 염소 무슨 이렇게 밀수에 요구되는 물건들을 구입하고 예. 예, 그걸 또 가져오고 저녁이면 그걸 넘기고 하다 나니까 저희 일상생활은 늘 바빴고 항상 힘들었거든요. 그러던 2015년도 가을에 김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희 일을 도와주고 있다가 전화 한 통을 받고 나갔다 오겠다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나 잠깐 갔다 오겠다고 인차 오겠다고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인차 오겠다고 나간 남편이 오전 10시경에 나갔는데 안 돌아오고 기다렸는데 저녁 8시경인데 보이부에서 와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나가고 네, 안 돌아오고 보이부에서 와서 압수수색. 예, 한 10시간 지나서 그래서 북한에서는 특히 제가 압록강 연선에서 살다 나니까 보이부라 하면은 항상 불법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엄청 겁이 났고 떨렸고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밀수업자니까 보이부가 두려운 거. 네. 플러스 뭔가 보이부는 무서운 거 맞나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도 중앙정보부가 있었다고. 그런 거예요, 네. 보이부가? 네. 오. 그래서 제가 엄청 떨면서 있는데 저희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늘 사용하던 중국 핸드폰은 제가 다른 곳에 넣었기 때문에 그건 발견하지 못하고 컴퓨터 한 대만을 회수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에게 보이지더니 하는 소리가 남편한테서 남조선 소리 들은 것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서부터 예, 남조선 얘기 들은 거 들은 있냐고. 거, 예, 그래서 저는 들은 적이 없다고. 정말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날마다 제가 먹고 살고 하는 그 생존을 위해서 그 패턴이 서로가 달랐거든요. 한 집안 식구이지만 전 정말 언제 단 한 번도 가정적 분위기를 가지고 딸 아이하고 아빠 남편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식사조차도 못 해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어디가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도 모르고 정말 모른다고 말하니까 보이지도원들도 저희 집에 와서 압수수색했는데 특별히 증거도 없고 또 내가 말하는 그 가정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짓말하는 걸 같지 않으니까 나가는 것이었어요. 나갈 때 저희 담당 보이지도원이 저보고 너희 남편이 국동방송 듣다가 잡혔다고. 아, 남편이 예. 극동방송을 듣다가 잡혔다고. 예, 그래서 그때 저는 국동방송이란 게 뭐예요? 그래서 사실 남국 북국을 생각하고 남국 북국 북극, 예, 극동. 예. 남국 북국 근데 그게 뭔 소린가 하니까 남조선 방송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때 한 1년 전부터 송아지 친구들하고 함께 4명이 이렇게 국동방송을 들었대요. 라디오를 통해서.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그 친구의 아들이 여기 한국에 먼저 와 있었는데 그 한국에 먼저 와 있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형 라디오도 받고 주파수도 받고 이렇게 해서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남편하고 그 친구들하고 그 가족 그 들었던 집의 가족들까지 다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갔는데 잡혀가서 8개월 동안 예심당하고 예심 끝에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북한에서는 최고의 당의 배려라고 하는 게 이런 정치범 가족들을 강제 이혼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 4명의 가족들이 다 강제 이혼 당하고 그렇게 하고 남편은 정치범 강제 이혼. 예, 강제 이혼. 그게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정치범 가족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 당에서 배려를 해주는 게 이혼시키면 너희는 그 남편의 자식이 아니고 그 남편의 가정이 아니다. 이런 걸 국가적으로 알려준다. 이제 배려라는 배려식, 측면에서. 예, 당의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잡혀가고 그때 저는 국동방송이라는 게 남조선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우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전파 선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파는 뚫고 지나가니까 아무리 뭐 철의 장막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그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이렇게 닭살이 돋는 게 결국은 제가 설교한 설교도 극동방송에 실리니까 북녘 땅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준 여러분의 담임 목사 설교가 북녘 땅에 가서 혹시 그런 날이 올지도 어떤 분이 이제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북녘 땅에서 경산중앙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예수 믿고 왔다고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예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멘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그렇게 될지어다. 비웃은 사람은 오늘 저녁에 아주 그냥 밤잠을 못 자면 좋겠다. 어쨌든 극동방송 야 사연이 대단하네요, 그죠? 그런데 또 얘기 듣기로 우리 이현애 집사님께서 그 우리가 들어본 얘기 있잖아요. 고난의 행군 그 시절 때 그렇게 가족을 많이 잃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어려운 거 맞았나요? 고난의 행군? 제가 한국에 와서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저한테 고난의 행군이 뭔가고 이렇게 물어봐서 어떻게 대답해 줄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너무 떠오르지 않아서 한국에서 IMF란 걸 했지 않을까 했다는 거예요. 그보다 몇십 배 더 힘들었고 그보다 정말 많은 그 죽음의 사람들이 나왔고 그보다 기한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한 것이 북한 사람들이 그 겪은 고난의 행군이란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그러면 우리 예, 집사님께는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저희 가정은 그 사실 평양시에서 살다가 추방돼서 계급적 토대가 나빠서 양강도 산골에 이사 온 집이거든요. 네, 그러다 나니까 아빠, 엄마가 다 고지식한 분들이고 과학자들이었어요. 예,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에 제일 먼저 타격 입은 사람들이 교원, 의사, 과학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 예, 의사, 과학자. 예, 여기에 한국에 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월급이 대단했고 연봉이 대단했지만 북한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예, 전체주의 국가다 나니까 우리는 다 의무교육, 무료교육, 또 무상치료제 이렇게 하다 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노임과 배급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와 함께 김일성의 사망이 겹치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오다 나니까 사회주의 시장이 완전히 막혀버려서 유통이 없었거든요. 배급이 끊기고 노임이 없어지고 그러다 나니까 저희 가정도 그 타격을 입고 먼저 1996년도에 아버지가 콜레라로 사망되시고 그 전염병 심한 전염병이 있는데 그렇게 사망되시고 오빠는 그 이듬해 97년도에 장티붓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 고향 사람하고 그때 당시 제가 정말 한참 20대 청춘 시절이었는데 꿈과 희망이라는 게 다 없어지고 그래도 우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한테 시집가느라고 고향에 그 남자한테 결혼하고 딸애를 낳아 키웠거든요. 예, 이쁘고 귀한 딸애를 낳아 키웠는데 98년도에 또 딸애가 딱 하루 앓고 어떤 뭐 무슨 병인지 원인도 알 수 없이 하루 아침에 엄마 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딸애를 세상은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근데 딸애를 잃은 슬픔이 정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버지도 잃어보고 오빠도 잃어봤지만 자식을 떠나보낸 엄마의 마음,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쓰라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가족을 잃으신 것만도 엄청난 충격이고 고통이셨을 것 같은데 10개월이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 아기 한참 예쁠 그 딸아이를 잃으셨을 때 그 고통을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딸애를 잃고 나니까 정말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시절에 시를 많이 썼고 글을 많이 쓰면서 그래도 내 목숨은 붙어 있다 나니까 끊기는 못 되고 그래도 시간들을 보내면서 후에 4년 후에 둘째 딸을 낳으니까 그 어느 정도 조금 아픔이 치유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님은 강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딱 그 케이스가 이현애 집사님의 삶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돼요. 계속 좀 이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예, 마지막 키워드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짠! 예, 마태복음 6장 33절. 예,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김지훈 집사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994년도 7월 19일 날 태어났는데요. 제가
태어나던 달에 이제처럼 김일성이 죽은 해고 죽은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아, 거기도 이 고난의 행군이군요. 그쵸. 북한이 다 시작이 됐을 때 김일성이 죽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으니까. 근데 그때 저는 태어났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찌질이도 복이 없는 아이로 그렇게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희 언니와 저를 둘을 이렇게 먹여 살리겠다고 이제처럼 이현애 집사님이 했던 그 밀수라는 거를 했어요. 불법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또 밀수 가정. 네. 네, 근데 죄송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빠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입당을 하겠다고 돌격대라는 곳에 일하러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 고난의 행군식에 언니랑 저를 먹여 살리겠다고 이제 그처럼 불법 장사를 하다가 김정일이 이제 올라서면서 그 김정일이가 이제 보이사령부라는 그 그룹을 하나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그룹바가 이제 우리 사는데 양강도로 내려오면서 엄마가 그게 시범으로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촌으로 추방 가게 되는데 제가 7살 때 저희가 추방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7살 때까지는 다 그렇게 고난의 행군에 풀죽을 먹고 살았다고 하지만 저는 입합을 먹고 그렇게 잘 살았었어요. 7살까지 엄마 덕에. 근데 7살이 되면서 아빠가 들어오고 또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농촌으로 이제 추방되면서 엄마가 시내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거기를 가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병 걸려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가정 뭐 다 팔고 뭐 이렇게 하다 나니까 결국엔 돈이 없어서 그냥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저희 다 데리고 저 못 살겠다, 시골에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다시 도시로 이사 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아빠는 새엄마를 얻게 되고 언니하고 저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거든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네. 아빠한테서는 또 새엄마 네. 없고 없고 또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빠는 새엄마를 얻어서 살고 언니는 의사거든요. 언니랑 저랑 9살 차이인데 언니는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의사니까 병원에서 먹고 자고 살고 저는 남의 집에 가서 이제 빨래 그때 제가 10살이 됐댔는데 빨래 해주고 이렇게 어린애 소위 말해서 식모살이가 시작된 거네요. 네, 그렇죠. 여기 몇 살 때요? 여기 10살 때거든요. 10살 때. 네.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네, 3학년 네. 남의 집 살이. 네. 네. 그래서 빨래를 해주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6시 일어나 밥도 해주고 아이들을 뭐 유치원도 보내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 나이에는 항상 잘 나이고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면 새끼는 먹여주는데 그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뭐 설거지를 하다가 사라를 깨도 막 때리고 그리고 돈을 막 훔쳤다고 막 때리고 그리고 자기 사준 옷을 막 다 벗고 나가라 해가지고 진짜 다 벗고 맨발로 4km 되는 그 거리를 막 할머니네 집 가서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제가 한 17살, 16살 되는 해인데 그렇게 더는 남의 집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도 먹어 성인이 되어 가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아빠 보고 말해가지고 새엄마하고 새딸을 이대로 싸워서 내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살게 새엄마 새딸을 쫓아내버렸어요. 더 세시네요. 이렇게 유년 시절에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탈북하기 이전에도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처럼 내쫓게 되고 그리고 아빠랑 저랑 언니랑 같이 세 식구가 모여서 살게 돼요. 근데 이제처럼 집에 장판도 깔지 못하고 비가 오면 그 비가 집에 다 떨어지고 가매가 없어서 가마를 남의 집 빌려다가 이렇게 하나를 걸고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처럼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음식 장사를 하게 되거든요. 북한을 말하면 인조고기밥 뭐 이런 장사를 하게 되는데 네, 남의 집 가서 밤 12시부터 일하면 새벽 7시까지 기름을 튀어내고 뭐 인조고기밥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쌀 1kg 값을 벌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해서 하니까 그게 또 한계가 있지 맨날 그렇게 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겨우겨우 그것도 이어서 살지 옷도 제바로 뭐 입고 항상 지질하게 다니고 이래서 그런데다가 아빠까지 저를 자기 딸이가 아니라고 제가 7살 때 들어왔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니라고 계속 때리고 술 먹고 들어오고 막 저하고 다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
좀 돈 많은 집에 가서 돈을 빌려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제일 믿었던 언니가 같이 장사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돈을 다 튀고 간 거예요. 그게 많은 돈인데. 그래서 튀고 갔답니다. 튀고. 네, 야, 그러니까 북한에도 그런 못된 먹튀. 놈들이 있군요. 예.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아빠랑 다 숨겼는데 그게 숨긴다는 게 하루 이틀이지 빚쟁이가 계속 오고 하다 나니까 아빠가 알게 되고 언니가 알게 되고 하면서 막 아빠가 저를 막 죽일 계상으로 막 칼을 들고 막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안 나는 이 집의 재수대다 하면서요. 너는 중국에 좀 개발해 가서 돈을 좀 벌어서 보내라 이러면 저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탈북하기로 결심하고 네 2017년도 4월에 탈북하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 또 예재원 얘기를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 계속해서 예지원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다시 북한으로 가서 진짜 아빠한테 막 이렇게 돈을 벌어왔다고 큰 소리 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중국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고 한국행으로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다가 동남아에서 이제 그게 예재원이라는 게 예수제자 훈련원인데 거기서 예수제자 훈련원 네. 예재원 그죠? 네, 네.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는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3개월 동안 가르쳐주고 한국으로 보내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재원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턱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저한테는 항상 그런 집에서 살던 저한테 2층짜리 건물의 아파트에다가 타일 다 박은 그런 집에 타일이면 천국이랍니다. 타일. 네. 그렇게 타일 다 박은 집에 그다음 냉장고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게 너무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거 냉장고가 보니까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예. 천국이랍니다. 그래서 예. 그걸 보는 순간에 저는 너무너무 막 기쁘고 거기서 살고 싶었거든요. 어디도 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눌러 살고 싶었는데 거기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왔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싸우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나라여서 항상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살아서 가지고 거기서 우리 자매가 8명 있었는데 싸움도 제가 제일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없을 새엄마 때만 쫓아낼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뭐 싸움 잘할 것 같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없을 때만 그래서 그날을 골라가면서 싸우고 하다가 이제 3개월이 될 때에 이제 거기를 그 예전을 이제 나와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기도를 하는 과정에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처럼 그날에 그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6장 33절이세요. 33절 말씀인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그 나라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 나라가 무엇인지 응답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 북한에서 저희 살던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런 너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는 여기서 살 수 없고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마음이 그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3개월 동안을 더 있겠다고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말씀 양육을 받고 이제 예전을 수료하고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하나원을 수료하고 이제 2017년도 12월에 한국에 이제 입국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야,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김지훈 지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게 막 너무 빨리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놓친 것 같은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고 그 읽어보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그의 나라가 뭔지는 몰랐는데 기도 가운데 지긋지긋해서 탈북한 그 북한의 자기 동족들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김주은 집사님에게 이제는 또 다른 삶의 목표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참 도전이 되어지는데 이제 조금 넘어가 볼까요? 예.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요 Q&A 질문을 해왔는데요. 초등부의 김현아, 허지의 손승미 친구가 공통적인 질문을 해왔습니다. 북한에서 남한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또 북한에서 탈북할 때 무섭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친구들이 탈북의 과정이 궁금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20년 가장 최근에 탈북하신 우리 이현애 집사님께서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죠. 생생한 2020년 버전이니까 자, 이현애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네, 탈북하는 게 쉽지 않죠.
목숨을 걸고 오는 길이니까요. 근데 사실 저희 생활이 그냥 제가 밀수하고 남편이 잡혀가지 않았으면 제가 이 남한에 올 일이 없었고 그렇게 없을 뿐더러 저희는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 아빠가 잡혀가다 나니까 나라에서는 강제 이혼이라고 저희를 생각해서 시켰지만은 딸의 운명은 정치범 아버지의 그 딸이었기 때문에 그 딸의 장래는 완전히 막혀버리거든요. 대학도 바른 대학에 갈 수 없고 우선 시집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아 지금 잠깐. 네. 그러니까 첫째 딸이 일단은 네. 그 고난의 행군 때 네. 죽게 됐고 둘째 딸이 있었다, 그죠? 네, 있었어요. 아, 둘째 네. 딸의 그 애를 삶이 다 막혀버린 네, 그 거다. 애를 제가 데리고 여기 탈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딸애가 11살 될 때 애 아빠가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애 운명이 너무 제일 힘든 게 딸의 운명이었어요. 정말 어떤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대신할 수 있단다면, 또 엄마의 심장을 바쳐서라도 대신할 수 있단다면 해줄 수 있으련만, 예, 그것은 전혀 고통을 감내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엄마의 심장과 피를 팔아 해준데도 대신할 수 없는 운명이 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할 결심을 2015년도에 남편이 잡혀가고도 2년 동안은 못하고 있다가 2017년이 되니까 무조건 탈북해야 되겠다. 딸의 미래를 네, 생각해서는 딸의 미래를 위해서 탈북해야겠다. 탈북해야 되겠다. 근데 탈북하자 보니까 저에게는 이 한국에 먼저 와 있는 친척이라든가 그 가까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누가 오라고 하는 길도 아니고 누가 기다리는 길도 아니고 엄청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미 전에 제가 밀수할 때 이렇게 서로 연계 가지고 도와주던 지인을 잘 알게 됐거든요. 밀수가 이렇게 또 역사. 아, 네. 근데 그 지인의 아들, 딸이 먼저 이 땅에 광주에 와서 살고 있거든요. 와. 예. 그래서 그 지인한테 제가 부탁했거든요. 혹시 한국에 갈 기회가 되면 저희 좀 모녀를 데려가 달라고. 예, 그랬는데 그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고 그러다 나니까 또 시간은 흘러서 2019년이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딸애가 어느새 부쩍 컸고 키도 컸고 마음도 컸고, 그러다 나니까 이렇게 말을 해볼 때면 어느덧 엄마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바르게 성장한 애니까 학교 교육이 너무, 예, 걔가 세뇌되고 딱 들어갔으니까. 바르게 성장했으니까 네. 세뇌 교육이 정확하게 됐을 거고 그래, 엄마가 탈북 얘기를 꺼내면 이게 안 될 거다. 예, 안 될 거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한국 드라마하고 미국 영화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구입해다가 6개월 동안을 제가 집중적으로 집에서 보고 드라마와 영화로 딸을 집중적으로. 네, 그때 미국 영화 보던 중에 짧은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미국 영화 보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 어떤 악당이 도둑이 박물관인지 운행인지 털고 나와서 성공한 거였어요. 성공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할렐루야는 도둑질했거나 이러면서 강도질하고 예, 성공했을 때 도둑질이 성공했을 때 하는 그러는 얘기가 노랫말인 할렐루야다. 줄 알고 딸애 보고 저거는 저럴 때 부르는 소리다 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고요. 그렇게, 예,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렇게 6개월 딱 지나니까 딸애가 하루는 저한테 엄마, 그래 왜 하니까 엄마 남조선도 정의가 있고 인정이 있다. 완전히 사람 못 살 세상인가 했더니 그래 저기 영화라 해도 분명 그거 지향한다는 소리 아닐까 저보고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변화됐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느끼고, 혹시 우리에게 탈북할 기회가 생기면 갈까 하니까 가겠다고, 예, 꿀떡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기묘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딸애가 마음이 정리된 그 2019년 가을에 탈북할 딱 정말 한 번에 탈북할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무사히 성공적으로 탈북해서, 예, 저희가 통일소망 선교회 선교사님들이 쉼터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네, 그렇게 그러면 딸아이도 같이. 네, 같이 왔어요. 와. 네, 드라마의 그러니까- 힘이 정말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마음을 먹고 딸에게 얘기를 하고 설득했다면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고, 딸의 마음을 준비시켜 놔서 딱 마음이 딱 되어졌을 때 도움의 손길이 연결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탈북 과정에서 또 많은 탈북민들을 그 가족을 잃어야 하는 상실의 아픔도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게 용해군인증 사건으로 제가 탈북을 제가 결심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하고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곳에서 너무 배신감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으로 남한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6살 때 아버지가 이 제도를 목숨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엄청 세뇌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탈북을 하겠다고 할 때 아버지가 반대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이 제도에 섞여서 이렇게 일생을 허무하게 바쳤는데 너라도 이제라도 좋은 세상 가서 살라 하고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이 네. 제도에 속아서 평생을 예. 낭비했는데 너라도 제대로 살아라. 예. 야.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 저는 6개월간 탈북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복무한 이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6부는 아무래도 그 김실가에 대해서 관련된 그 업무를 하니까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비밀 소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게 된 비밀은 죽을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면 만약 경우 이것을 누설했을 때는 당과 조국 앞에 목숨으로 담보하겠다고 이렇게 지장을 찍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탈북을 하다 체포되면 무조건 죽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경우 탈북을 하다가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끌려갈 바에는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마당에 나가서 이런 약을 제가 구매를 하게 됩니다. 무슨 약? 그러니까 독약은 아닌데 치료제 약인데 많이 먹으면 죽거든요. 그런 자살을 결심하고. 예. 그래서 그 약을 이거 비닐 그 가루를 내서 비닐 이런 얇게 비닐봉지에 싸서 입에 담불고 만약 경우 체포되는 순간 이것을 삼킨다 이렇게 지금 결심을 하고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몰래 이걸 약을 구매했거든요. 알면 또 걱정하실까 봐.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 눈치채셨더라고요.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뭔가 하면 저는 결혼을 했지만 아직 자식은 못 키워봤는데 부모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식들의 행동 하나 싹 보고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탈북하는 전날에 1일 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내였는데 막내야 해서 네 하니까 네가 장마당에 나가서 그 독약을 구매한 걸 다 알고 있다고 체포되면 정말 죽기보다 못하니까 그런 결심을 했겠지. 근데 막내야 죽으려는 사람에게는 정말 살 길이 생겨도 보이지 않은 법이다. 죽을 결심은 1초면 충분하니까 그 1초 전까지는 꼭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제 이현애 전도사님이 그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듯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대신 죽어서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테니까 그 마음 생각에서라도 쉽게 죽을 생각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출발할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시더라고요. 하더니 문을 탁 나서서 한 10m 가는데 그 뒤에서 아니 그러니까 탈북을 부모님과 같이 하신 게 아니다, 그죠? 네. 전도사님하고 누구랑 하시게 되시죠? 누나랑 탈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누나는 그 중국에까지는 성공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누나가 체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나가 체포돼서 북송되고 거기서 4년형을 징역 4년형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2016년에 감옥에 들어가서 2020년에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하는데 아무래도 감옥에서 영양도 안 좋고 고문도 받았던 후유증도 있고 하니까 1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망을 하고 지금 고향에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아까 죽으려는 사람은 살 길이 안 보인다. 죽는 결정 1초면 충분하니까 1초 전에는 살 생각해라 그랬던 그렇게 말했던 아버님은 어떻게? 아버지는 탈북을 한 후에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냥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이야기인데, 유언이네요. 근데 와서 그 성경을 보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머니 남겨진 어머님은 또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저랑 그러니까 누나가 이렇게 사망을 할 때 1년 동안 앓다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 아무래도 북한에는 의료 약도 없고 의료 시스템도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돈을 이렇게 생활비를 좀 보내줍니다. 거기다 보내주면 그 수수료가 한 50%를 떼거든요. 하고 50%를 100만 원 보내면 그 50만 원어치 그 중간에 이제 인편 가다 보니까 브로커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나가 앓으니까 어머니가 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약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하니까 저랑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 핸드폰이 저게 브로커가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면 우리는 중국하고 국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경연선에서는 근데 북한 보위부에 걸리면 그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저랑 통화를 좀 오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아프니까 뭐 1개월 전에 하고 또 1개월 후에 하고 하다가 북한 보위부에 단속되게 돼서 아들과 통화를 했다고 작년 10월에 감옥에 노동단련대 감옥에 넣고 올해 5월 7일 때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뭐 코로나도 걸리셨다가 그다음에 몸무게가 30kg 돼서 나오시고 뭐 그런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몸무게가 30kg. 네. 와, 참 가족들의 희생 네. 또 여러 가지 또 헌신 덕분에 탈북을 하게 되셨는데 조금 이 얘기를 옮겨갈까요? 예, 또 이런 탈북민들의 아픔을 통해서 보면 복음통일의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될 걸 또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세 분 다 지금 신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마침 우리 교회 집사님 유상민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탈북 후에 어떻게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고 또 신학 후에 사역 비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지훈 집사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후에 북한 선교사가 되는 비전을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공 중이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아까 그 네.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네. 다시 북녘 땅을 위해서 선교의 마음을 먹었다. 그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네. 한번 그 과정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이제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와서 이제 바로 이제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뭐 북한에 있을 때는 초절도 겨우 졸업한 전인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는 ABC도 모르고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부를 해야 되고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또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바로 나와서 이제 검정고시 중졸하고 고졸을 이제 1년 동안 보고, 그리고 2020 검정고시 어렵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게 영어도 너무 힘들고 수학도 그렇고 국어가 특히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배울 때 국어랑 한국에서 와서 배우는 국어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119도 치료가고 막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다 이렇게 검정고시 보고 2020년도에 이제 검정고시 다음에는 어떻게? 지금 대학은? 20년도 3월에 제가 이제 면접 보고 시험 보고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이자 비전이 있는데 북한을 위해서 제가 구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신학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대학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뜨시면 저를 합격시켜 주시고 제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 학교에 제가 갈 수 없다고, 북한에서는 공부조차라는 생각도 못하고 살던 저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그래. 그때는 딱 총신대학교만 하나 넣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뭐 떨궈주시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돈 벌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붙게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총신대 지금 재학 중에 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예. 우리 김지훈 집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쭉 자라온 배경이 학교 보내주지 않으셨고 그죠? 10살 때 남의 집살이
소위 말해서 식모살이하고 이렇게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식당 뭐 장사하고 공부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특별히 남한에 와서 네. 이제 한국에 와서 검정고시도 붙고 대학생도 되고 네. 너무 감사해요, 그죠? 네. 야. 그리고 또 우리 안성민 전도사님은 교회 이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예. 모란봉 교회. 예. 모란봉 예. 교회 지금 예,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 모란봉 교회는 혹시 모란봉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란봉은 그 북한의 수도죠. 평양의 그런 정말 아름다운 봉우리입니다. 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처음 생길 때 그 모란봉에 이제 통일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 해서 모란봉 교회를 이렇게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또 신학교도 다니고 계신다고요. 네. 제가 이렇게 탈북 스토리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누나도 북송되고 제가 이게 한국에 진짜 혈혈단신 저희 친척들도 이게 한국에 없습니다. 근데 와서도 저는 그 우울증, 화상으로 이렇게 인한 그 트라우마 우울증 때문에 제가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수술도 한 30여 번을 받았고 이게 수술을 30번이요. 예, 피부 이식 다 이렇게 하고 하다 나니까 그 트라우마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마음 한가운데는 북한에서 진짜 그렇게 그 뽑혀갈 때는 그 부대에 뽑혀갈 때는 뭐 승용차를 태워서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근데 필요 없어지니까 딱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한가운데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게 화상을 입었으니까 막 나는 초라한 사람이야. 이런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모란봉 교회 이런 그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회복되게 되었어요. 회복되고 진짜 탈북을 할 때는 다시는 저 땅을 바라보지 않으라. 그리고 탈북민들 다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북한이란 그 단어만 들어가면 사람이든 땅이든 엄청 싫어서 그런 결심을 했는데 회복되니까 그 땅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대학을 갈 때 대해서 이렇게 꿈을 주셔서 제가 침례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와, 예, 박수 또- 할까요? 야, 예. 아니 또 그 침신대에서 우리 전도사님의 외모의 출중함을 또 알아봐 주신 사모님을 만났다라는 예, 러브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짧게 좀. 31번의 수술 이후에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화상을 입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결혼은 하고 싶었지만 포기를 했어. 사실상으로는 그랬을 수 있겠죠. 예.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성에 대해서 그 이성 앞에만 서면 그 상처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면서 이게 내 삶이 재해석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때는 옛날에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화상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곳에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나는 정말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니까 재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게 통일소망 선교에서 하는 북한 선교학교를 제가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정으로 동남아에 있는 예수제자 훈련원, 이게 주은 전도사님도 거쳐왔던 그 예수제자 훈련원 예재원이라는 곳을 제가 단기 선교를 일주일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방문을 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게 교육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처음으로 봤어요. 처음으로 보고 일주일간 그냥 뭐 제 간증도 얘기하고, 근데 그때는 결혼할 생각은 못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그다음에 아내는 거기서 그러면 아내 되신 분도 같은 탈북생이시죠? 네, 탈북민이. 탈북민은 절대로 안 만난다면서요. 북한 뭐 북자서 싫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네. 아예 탈북민을 아내로 붙여 놓으셨네. 그래서 아내랑
1년간 교제를 하다가 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바늘 따라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늘 따라 실 간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요즘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아내가 제가 신학교 가니까 저를 따라 침신대에 와서 지금 교회 음악과 성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 아내도 같이 같은 학교에. 야, 한 번 더 박수 해야겠습니다. 야. 또 제가 미리 좀 간증문을 보니까요. 우리 이한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 좀 기가 막힌 또 얘기가 있던데요. 회심하는 그 과정 속에 십계명에 대한 또 인식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네. 됐어요. 저희가 탈북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났을 때 통일소망 선교회 선교사님들 만났거든요. 처음에 선교사라고 처음 남한 사람들 만났는데 사실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북한에서는 선교사라고 하면 국악한 원수, 교활한 원수, 다 이렇게 저희를 세뇌시켰으니까, 선교사는 괴물이다. 그래서 이거 간첩 속으로 왔구나 하고 간첩 정말 속으로 왔다. 엄청 두려웠고 막 속상했거든요. 그래도 두 번째는 또 놀란 거는 아무리 남한 드라마를 봤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한이 미제의 발밑에 있었으니까 미제 발밑에 있었으니까. 다 서양화가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나름의 생각하고 왔는데 저희를 맞이해 주신 그 선교사님들은 정말 동네 집 아저씨처럼 수수한 모습이셨고 그분들도 저희처럼 김치, 장국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다르다 생각하면서도 그 밤에 너무 잠이 오지 않아서 혹시 진짜 그래도 간첩 속으로 온 줄 알고 못 자고 살구머니 나와서 성경책을 두셨거든요. 사실 북한에서 성경책이라고 하면 신의 계시가 있는 책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세상에 신이란 게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 총살할 때 그렇게 저희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신의 계시가 그 성경책 있는 걸 보고 신의 계시가 있는 책에 8자에도 있겠지 하고 8자를 사실 보느라고 뒤져봤는데 전혀 뭐 이렇게 이해도 안 되는 글, 입에 이렇게 번지기도 좀 힘든 글들이 많아서 대체로 이렇게 8자 씌워진 책들은 제일 뒤에 숫자 계산이 있지 하고 막 뒤를 번졌거든요. 뒤에 숫자가 있는 줄 알고 사실은 그래 번졌는데 보니까 맨 뒤에 십계명이라고 씌워져 있는 거였어요. 십계명이라고 생각 보니까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하시던 말씀에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나 보자 하고 막 찾으니까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 아버님이 십계명을 알고 계셨다는 거네 그 옛날에. 그 깊이까지는 전혀 모르고 너무 추방돼서 우리가 온 가족이니까 아버지가 일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안 가르쳤지만 십계명에 그러니까 저희 집에 십계명 이야기 나오게 된 것은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 밭에 남의 집 닭이 들어와서 저희 채소를 이렇게 막 쪼아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아버지 저 남이 달고 잡아서 우리가 몰래 잡아먹자고 삶아먹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제가 너무 어리니까 남의 걸 저렇게 달기람 살아있는 걸 잡아먹으면 벌을 받는다고 했어서 제가 성인 될 때까지 이런 도둑질해서 먹으면 벌을 받아서 이게 안 된다는 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어릴 때 그날 저녁에 아빠가 저희 사남매를 앉히시고 식사 중에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가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상한 것은 제가 그걸 저희는 원래 추방돼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나눈 말은 절대로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제가 막내다 나니까 더욱이 입단속을 엄청 오빠 언니로부터 당했거든요. 그래서 다 사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살았었는데 그 선교의 쉼터의 그 저녁에 어떻게 제가 어릴 적에 들은 그 아버지 말씀 한 구절을 기억나게 해주셨는지 제가 너무 그래서 그 십계명의 그 말씀을 찾아보는 순간에 아버지 음성을 듣는 것 같았고 제 아버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엄청 제가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라오스로 옮겨서 라오스에 있는 이사 우리 두 분들이 말씀하시던
예수제자 훈련원이라는 미션홈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게 됩니다. 예, 그 과정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결국은 우리 이현애 집사님이 잘 모르긴 하셨지만 아버님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십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 얘들아. 그리고 지금 거듭거듭 훈련원 얘기를 하시고 선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 선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정말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영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최영규 집사님께서 질문해 주신 걸로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질문하셨어요. 북한 선교를 위해 또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라는 건데, 이제 기도 제목과 관련된 얘기일 것 같은데요. 한 가지씩만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한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현희 집사님 네.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변화되고 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남편이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다 나니까 그 정치범 수용소 그것에 있는 저희 남편과 그것이 무고하게 잡혀있는 북한의 백성들, 지하 교인들, 또 우리 남한의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는 남한의 선교사님들, 그것에 억류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그 땅에 그 정치범 수용소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몸을 가셨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그 땅에 지금 그 정치범 수용소와 함께 여러 정말 많은 그런 교화소들이 있고 거대한 철창 없는 감옥 같은 그 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땅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무고한 백성들을 하루빨리 풀어주시고 자유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북녘 땅의 지하교회만 생각했는데 정치범 수용소,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런 사연들이 있을 테니까 정치범 수용소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꼭지로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시 기도 제목 한번. 네. 예. 북한 선교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실천해야 될 것을 제가 작은 소견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남한 땅에 온 우리 탈북민들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이 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국에는 통계상 3만 3천 명의 탈북민이 들어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정말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도 없고. 근데 그리고 무슨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남한 분들과 이런 트러블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3만 3천 명의 탈북민들도 품지 못하면 통일이 됐을 때 그 2,300만 명의 그 북한의 주민들은 어떻게 품을까?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들은 정말 통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서 연습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우리 탈북민들 사람들을 키워내고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저는 중국에 있는 우리 평강공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평강공주. 예, 그래서 평강공주가 뭔가면, 우리가 고구려 시기에 그 평강공주 바보온달 그 이야기를 아시죠? 그러니까 바보온달은 이렇게 열악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못하고 했지만 그 평강공주를 만나서 정말 장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강공주가 뭔가면,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지금 현재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탈북민 여성들을 우리 평강공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중국에 뭐 핸디캡이 있는 분들과 결혼을 하고 능력이 없는 분들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정말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보온달을 키워서 장군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정말 이세들을 키워서 정말 통일의 역군들로 만든다 해서 그분들을 평강공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꽤
탈북민들보다 더 많다. 30만 명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남한의 3만여의 탈북민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새롭게 단어를 이해했는데 중국 땅에 있는 평강공주 30만 가까운 그분들이 잘 또 자녀를 키워내서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걸 준비하면 좋겠다. 혹시 또 김주은 집사님 기도 제목 우리 저는 지금 여기 한국에서 신학생 공부를 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사명감으로 이제 우리 국내 34,000명 이제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작은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제 북한으로 밀고, 우리 탈북 사람들이 제일 앞장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탈북 신학생까지. 예. 우리가 지난 봄에 임현수 목사님 다녀가시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우리 탈북 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신학생 학비 지원을 또 한 차례 이렇게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보람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는 영상. 내 꿈이 이거예요. 내 꿈 뭐 어떻게 해요? 라고 대답을 하다가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꿈이 뭔지 조금이라도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되어지죠?